국민들의 반이 날 싫어하는 거잖아. 불안하죠. 그러면 이 용산에 앉아서 남쪽을 쳐다보면 불안할걸요? 저 밑으로 바로 가면 의왕구치소인데, 서울구치소인데. 자, 이게 뭐 북한에 대해서 우리 지금 뭐 한 2달 반 동안, 2달 반도 아니에요. 70일 정도에 북한에 대해서 사실상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줬다. 대북 제재가 뭐 유엔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시행하는 게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에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독자적 제재를 해왔던 건 사실상 다 풀고 심지어는 정동영은 지금 민간 교류는 대북 제재의 대상이 아니니까 민간에서 북한에 접촉하는 거 다 승인해 주겠다. 그리고 아예 대북 통일협력기금 이런 것들 지금 기금 쌓여 있는 게 많죠. 이 돈들도 그런 어떤 민간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 결국 지금 기금 쌓여 있는 거 자기들 그 지금 대북 접촉하겠다는 단체들이 전부 민주당 지지했던 단체들이니까 좌파 단체들한테서 자금 지원을 대북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푹푹 해주겠다. 이 얘기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사실상 뭐 한국이 갖고 있는 비대칭적인 핵무기가 북한이 갖고 있는 비대칭적 무기라면 대남 확성기, 대북 전단 이런 심리전 차원의 이 수단들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갖는 비대칭적인 수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걸 지금 다 금지시켰죠. 대북 전단도 그렇고 대북 확성기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 일방적으로 막 철거하면서 조금 민망했는지 이 우리의 일방적 대북 확성기 철거에 대해서 북한이 호응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다. 라고 그렇게 또 거짓 뉴스를 퍼뜨렸는데 중앙일보는 그나마 확인을 해서 1개 철거했더라. 얘기했는데 김여정이 공식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확성기 철거한 적 없다. 무슨 개소리냐. 진짜 그냥 농담이 아니라 개소리 진짜 개꿈이라 그랬어요. 남한의 대북 조치에 대해서 허망한 개꿈 꾸고 있다. 야 이제 문재인은 소라고 그러더니 이재명한테는 개라 그러고 있네요. 그러니까 문재인보다 못한 거지. 쟤네들이 볼 때는 이재명은 이제 개급이에요. 그 다음에 나올 사람이 있으면 닭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인데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미국한테도 메시지 전달 안 하겠다 이런 그 북한의 패턴은 있죠. 뭔가 좀 센 얘기해야 될 땐 김여정 시켜.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문제가 되면 그 안학내가 술 먹고 헛소리 한 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눈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건지 하여간 김여정 시켜가지고 센 말은 다 한다. 뭐 확인해보니까 호응은 무슨 호응을 해요. 확성기 철거한 거 없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권이 정말 걱정되는 건 국가 백년지 대계급에 해당하는 그런 전작권 문제라든지 전작권이 사실상 1950년 이래 1950년 6.25 터지고 나자마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한테 전작권을 줬죠. 그 이래로 75년이 됐는데 이 75년 동안 1950년부터 지금까지 75년간 물론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있지만 이 전작권 체계를 기반으로 한 전작권을 미국이 갖고 있어서 한미연합사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한미연합사 상호 방위 조약 요 체제가 한반도에 75년 동안 단 한 건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게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죠, 사실상. 이 한미연합사 체계라든지 그 한미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은 이건 전 세계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의 강력한 동맹 체계라서 나토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한미연합사인데 한미연합사 체계가 이 한반도에 전쟁을 75년간 단 한 건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1950년 그러니까 1953년이 전쟁이 끝난 해니까 1953년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따지면 72년이지만 7월 27일까지 따져서 딱 만 72년입니다. 근데 1953년부터 역으로 60년을 계산하면 1893년이거든요. 1894년이 어떤 해냐? 1894년이 청일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해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60년 동안 1894년부터 1953년까지의 60년 동안은 한반도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전쟁이 6번 가까이가 일어났습니다. 거의 1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씩. 거의 10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반도는 물론 이제 중국도 쳐들어오고 일본도 쳐들어와서 한반도에서 무슨 소규모 분쟁, 전쟁 뭐 이런 거를 뭐 숫자로 따져서 몇백 번이었네, 뭐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몇백 번이었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굵직굵직한 것만 보더라도 사실 뭐 굵직굵직한 것만 보면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뭐 이거 2개 빼놓고는 그 이후로는 없었잖아요. 근데 1893년, 94년을 기반으로 시작해서 1953년까지의 이 60년 동안은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요. 1894년에 청일전쟁이 있었죠. 이 청일전쟁도 굉장히 국제적인 전쟁입니다. 그 당시 세계적인 신문들을 보면 일본과 중국의 이 싸움에 대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일본이 과연 중국에 대한 그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이 서구 세계에서는. 근데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이 그냥 뭐 몇 달 만에 승리를 해버렸죠. 물론 이제 한반도에서만 전쟁을 한 거죠. 중국 본토에서 전쟁한 건 아니지만 하여간 청나라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망하기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그 전에 태평천국의 난부터 시작하면 더 길게 볼 수도 있지만 하여간 청일전쟁이 일어났었고 1903년 4년에는 1904년 5년에는 러일전쟁이 일어났죠. 이것도 정말 세계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일본이 10년 만에 또다시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한다? 아니 지금하고 비교해보세요. 지금 일본이 세계 2위, 3위, 4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이 중국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 러시아와 상대해서 전쟁했을 때 러시아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1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100년 전에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나라는 거의 없었고 러일전쟁도 마찬가지였는데 러일전쟁에서까지 일본이 승리했죠. 그리고 1910년대에는 한반도 내에서 벌어진 건 아니지만 사실상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1차 세계대전의 여파가 일본에까지 그러니까 한국에까지 많이 미쳤었죠. 그리고 1930년에 중일전쟁부터 시작해서 1930년에 만주사변부터 시작해서 노구교 사태로 해서 만주사변이 벌어지고 그래서 만주국을 세우고 1936년, 37년 이때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1940년대에는 태평양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1950년에는 6.25가 벌어졌잖아요. 6.25 전쟁,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중일전쟁, 1차 세계대전, 러일전쟁, 청일전쟁 이렇게 6개 세계적인 전쟁이 한반도 주변에서 펼쳐졌는데 1953년 이래로 72년간 한반도에서 전혀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건 한미연합사 체제, 곧 전작권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넘겨준 이 이후로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한국이 전작권을 우리가 왜 우리 보통 국가에서 자기 군대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가지지 못하느냐. 이거 연합군 체제니까 그런 거죠. 연합군 체제니까. 연합군 체제인데 미군에 의존을 하니까 미군이 정보나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데 미군의 정보를 만일에 이용을 못하면서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그럼 눈이 없는데 팔다리 몸뚱아리만 커가지고 싸움터에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의 방위체제를 조금만 이해하면 왜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줬는지. 근데 그게 우리뿐만이에요? 일본은 더 심하죠. 일본은 아예 그 군대라는 걸 공식적으로 갖지 못하게 돼 있고 자위대라고 해서 이름이 자위대잖아요.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그러니까 일본 내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수나 주일 미군의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주한미군은 28,000명인데 주일 미군은 37,000명이에요. 38,000이니까 37,000이니까. 그러니까 독일도 38,000, 일본도 38,000.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두 나라에 아직도 이 두 나라를 믿지 못해서 가장 많은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고, 독일하고 일본은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어요. 독일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전시작전권뿐만 아니라 나토 전체 32개 국가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다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작권을 빨리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의도가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침공을 할 수 있다.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 짓을 국정위가 확정했다는 거죠. 5년 내
전작권 환수하겠다. 이건 뭐야? 대한민국을 들어다가 북한에다 바치고 싶다. 이거 말을 바꿔서 하는 거야. 그냥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방첩사를 해체한다? 방첩사가 뭐 국내 정치 뭐 도청하고 그래요? 방첩사라는 건 정보사인데, 예전에 정보사가 이제 방첩사가 된 건데 기무사가 방첩사가 된 거죠. 기무사가 방첩사가 된 거긴 하지만 하여간 방첩사가 해체됐을 때 가장 기뻐할 건 북한이지, 우리가 지금 방첩사 때문에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방첩사라는 게 군대 내나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하는 거지 국민들을 상대로 정보 수집하는 곳인가요? 근데 이 국정원보다 더 필요한 게 방첩사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해체한다? 저쪽은 날이 갈수록 갑옷을 두껍게 입어가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갖고 있던 무기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심지어는 갑옷은 이미 진작에 다 벗었고 옷도 다 벗어. 나는 가벼운 게 좋아. 그러면서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서 지금 빤스만 남았어요. 빤스만 입고 나가가지고 저쪽 그 갑옷에 총칼 들고, 총도 아니야, 칼 들고 있는 사람하고 싸우러 나가면 그게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라를 갖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아니, 중국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 미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중국을 대하는 태도와 미국을 대하는 태도가 정반대야. 그럼 미국이 볼 때 미국은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심 이런 거 안 따져. 아니, 외교에서 결국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미국 대사관 앞에 와가지고 2000일 뭐 3000일 동안 시위하고 있는 거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30년 동안 매주 수요 시위를 하는데, 수요 집회 및 시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다가 갑자기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몇 주 시위를 했다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네. 무슨 이게 대통령이 할 말이에요? 반중 시위가 표현의 자유를 넘었다고?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넘었는지 아닌지 그거 판단하는 데야? 표현의 자유를 넘었는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해야지. 그리고 이게 반중 시위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에요? 중국의 국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어디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을 해? 이 전혀 다른 거야. 반중 시위와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아니, 반일 시위와 일본인에 대한 혐오, 차별, 이게 같아요? 전혀 다른 문제지. 전혀 다른 문제인데 이걸 섞어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넘었네 라는 식으로 농치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런 소리 하니까 미국이 볼 때는 이재명이 문재인보다 매운맛이라더니 매운맛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냥 중국 간첩 아니야? 이런 생각 들죠. 이재명 지지율의 바탕에는 증시가 깔려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2달간 이재명 지지율이 60%대를 기록했던 건 증시가 워낙 화랑이어서 1,400만 개미들이 열광해서 그랬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기대감이 지금 급속도로 식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코스피가 전 세계 증시의 상승률 1위다. 이런 뉴스가 지금 아직 잉크도 마르기 전인데, 지금 미국, 일본, 베트남 증시는 관세 협상을 거치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이 증시는 냉정해요. 관세 협상 한 꼬락서질 보니까 이거 우리 거 돈 다 털어다가 미국 주겠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재명이 트럼프 한번 만나기 위해서, 그것도 실무 방문으로 만나기 위해서 워킹 비짓,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실무 방문으로 2박 3일간 가서 만나기 위해 가지고 4,500억 불을 지불을 했어. 아니, 입장료, 얼굴 한번 만나기 위한 돈이 4,500억 불이면 만나선 또 얼마나 털릴 거냐. 이재명이 직접 만나주는 대가만으로 4,500억 불을 뜯어내는데 만나면 또 얼마를 더 뜯어낼 건가. 이런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증시에 반영돼서 지금 이제 22위로 추락했다는 거죠. 지금 지지부진해요. 지지부진. 근데 요즘 일본이나 베트남 주가는 관세 협상 이후로 엄청나게 오르고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 지지율이 지금 여러 지지율이 50%대 초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KSOI, 여기 완전 좌파 여론 조사 업체인데, KSOI 조사에 따르면 54%, 뉴스토마토 자체가 완전 좌파 매체인데 여기서 조사한 게 52.8%. 같은 날 11일, 12일 조사한 그 KSOI 조사도 54% 이런 걸로 봐서 지금 50%대 초반. 그리고 부정적 평가는
40%를 넘었나요? 40%를 넘은 걸로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부정적 평가가 리얼미터도 56.5%네요. 리얼미터 56.5, 천지일보 52.1, 조국 사면 효과가 역시 54.7, 52.8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50% 초반. 뚝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졌어요. 이제 8월 말쯤 되면 주가가 지금 3,200선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게 한 200포인트 좀 밀려서 3,000포인트 뭐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40%대로 바로 떨어집니다. 8월 말이면 40%대를 기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힘 전당대회가 끝나서 새 대표가 어떤 선명한 메시지를 내고 지지층 결집하고 이러면 8월 말에는 40%대로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이재명이 너무 막 나가니까. 그리고 정상회담을 25일 날 하기로 되는데 25일 날 정상회담에서 또 완전 개망신 당하는 꼴을 비추는 순간 8월 말에는 40%대 중반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숫자다. 좀 우울한 여름에 단비 같은 소식이랄까요? 왜 웃고 맨날 웃기만 하고 왜 그러냐? 지금 웃음이 나오냐? 이 시국에 지금 말이 돼? 이러는데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거 이제 40%대로 떨어지면 이게 지금 막 60%대 이때는 뭘 해도 될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50%대 초반 되면 약간 불안해. 그래도 국민의 반 이상이 나를 지지한다. 이런 어떤 믿음이 좀 있고 그러니까 좀 괜찮지만 40%대로 떨어지면 일단 하여간 국민들의 반이 날 싫어하는 거잖아. 불안하죠. 그러면 이 용산에 앉아서 남쪽을 쳐다보면 불안할걸요. 저 밑으로 바로 가면 의왕구치소인데 서울구치소인데 서울공항과 서울구치소가 멀지 않습니다. 가까워요. 조금만 차로 이렇게 가면 서울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거지만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서울구치소로 지켜가는 거예요. 결국 주식 양도세 기준 논란,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조국 사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하고 평가되는 것들이 역시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지율 하락에 미쳤습니다. 자, 조금만 살펴보면 지금 개판 치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가 100조 원입니다. 100조 원. 역대 네 번째로 많아요. 역대 네 번째로 많습니다. 아니 15만 원, 13조 원 그렇게 퍼주고 이러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 이 적자 난 거를 요 94.3조 원, 요 적자 난 거를 이재명식 표현은 뭐냐? 지금 씨를 뿌리고 있대. 아니 집안 살림을 들어먹으면서 씨를 뿌린다는 식으로 이재명이 제가 그래도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어떤 그 원동력은 뭐냐면 이재명은 똑같은 상황을 완전히 180도 다르게 표현하는 능력을 타고났어요. 타고났어. 대장동을 근처에도 안 가본 대장동 근처에서 커피 한 잔 안 마셔본 윤석열 대통령을 대장동의 몸통이다. 원흉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해. 아니 지금 재정적자가 역대 몇 번째고 100조가 상반기에만 100조의 재정적자가 났는데 그걸 지금 씨를 뿌리는 시기래. 씨를 뿌리는 시기. 그러면서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된다. 돈이 부족하니까. 이러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이 완전히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해야 될지 뭐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뭐 계속하는 게 아니니까 영속적이지 않으니까 나중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오늘만 사는 거야. 특검은. 오늘만 사는 거예요. 아니 통일교 압수수색을 해서 뭘 했나 했더니 통일교 신도명부를 아마 압수수색을 했나 보죠. 그럼 그 신도명부 전체하고 국힘 당원들 명부 전체를 아마 비교를 해보고 싶은 모양이죠. 국힘 당원 500만이고 통일교 신도가 지금 전국적으로 한 300만 뭐 이렇게 된다고 하고 있는데 300만하고 500만 사이를 그 비교하면 꽤 많이 겹쳐지겠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걸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한 거 아닌가 싶은데 국힘에서 당원 명부 절대 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대치 중이고 이제 지금 뭐 국회의원들 뭐 당직자들 당원들 다 국힘 당사 앞에 가서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아마도 당원 명부를 털린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당원 명부는 지킬 걸로 보여지고 특검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핵심적으로 이 사람들은 반드시 당원일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명단 내놔봐라. 그래서 20명을 먼저 줬는데 그 20명 중에 당원 한 명도 없다. 이러면 뭐 나머지도 뒤지다 많아져. 제일 핵심적인 사람 20명이 당원이 아니라면 나머지의 당원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막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임명식 안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무슨 뭐 내일 한다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생쇼를 하는 건데 이 국민 임명식 딱 탁현민의 그 숨결이 느껴진다. 이름부터 시작해서 했더니 역시 탁현민이 하는 거더라고. 탁현민의 쇼가 또 한번 워낙 이 임명식이 탄력을 못 받으니까 뭐 싸이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국민 임명식에 해달라. 했더니 뭐 싸이가 아이 뭐 형이 부르는 거면 내가 가겠다. 뭐 이게 개소리들 하고 자빠졌어. 싸이가 좌파였어. 그렇다는 의심을 갔었는데 싸이가 좌파였다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싸이 앞으로 많이 흠뻑해라. 노 개런티? 지랄 연병들하고 자빠졌네. 싸이 앞으로 마음 편하게 지내는 한번 보자. 싸이 손절이야. 아니 그리고 지금 폭우야. 아니 폭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전국이 사실 예전 같으면 온 매체가 달려들어가지고 이거 지금 뭐 예고된 인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아니 광주가 물에 2번이나 잠기고 무슨 뭐 신안이니 뭐 전남 그렇게 난리가 나는데도 그 사람들은 대통령만 자기네가 뽑은 사람이 되면 물난리가 나던 나라가 지역이 뭐 침수가 돼가지고 홍수 피해로 이재민 생활을 하던 국민학교 체육관에서 석 달 넉 달씩 자기 집은 무너지고 석 달 넉 달 있어도 텔레비전에서 이재명만 나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기분이 좋은가 보죠? 우리 집은 망해도 대통령만 민주당이면 돼? 참 희한한 정신세계가 희한한 것 같아. 사망자가 지금 몇 명이 죽었어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비 와가지고 사람 죽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까? 그런데도 말을 안 해. 아니 이 폭우에 무슨 임명식이냐? 아니 대통령 된 게 언젠데 임명식을 따로 하냐? 1년에 한 번씩 임명식 할 거냐? 아니 광복절에 그 말 있더만. 광복절에 윤미향을 사면하는 거는 어린이날 조두순 사면하는 거 비슷한 거다.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인데 아니 윤미향 불러다가 그럼 정치 임명식 하지? 윤미향하고 조국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거기 갖다 앉혀놓지? 리무진 보내가지고 감옥 앞에서 딱 태워가지고 조폭 나올 때 사람들 뭐 인사하는 것처럼 분명히 조국 혁신단 사람들 가가지고 그 구치소 앞에서 딱 그 90도 인사할 거 아니야. 완전히 조폭 나오는 거랑 똑같지. 폭우 때문에 임명식이고 지랄이고 취소하겠다. 이게 당연한 거지. 계속 한다고? 상식적으로? 이거 하고 나면 아마 지지율 또 떨어져서 다음 주면 40%대 후반 나올 겁니다. 네. 아니 안 그래도 여기 안 나갈 거라고 했는데 국힘 당사 압수수색 했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지 뭐. 압수수색까지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당연히 안 나가죠. 당연히 안 나갑니다. 김문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해서 이재명 정권의 정당 말살과 반인권적 행위를 온몸으로 막아서겠다. 무기한 농성 계속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농성하겠다. 3개 특검은 수사를 빙자한 야당 말살 목적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네. 자, 2가지 얘기를 더 드리고 한 가지는 뭐 박근혜 대통령 무슨 오방색이니 해가지고 얼마나 뭐 그러고 김건희 여사 무슨 뭐 건진이니 무슨 천공이니 천공은 요새 쏙 들어갔어. 건진만 남고. 근데 이런 얘기가 요새 또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주변에 왜 이렇게 흰옷 입은 여자들이 많냐. 심지어 김혜경은 공식 행사에도 흰옷만 입고 나온다. 지금 2달 열흘 동안 공식 행사를 몇 번 나왔잖아요. 다 흰옷 입고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선거 때도 계속 흰옷만 입고 나왔었는데 선거 때도 파란 옷을 안 입고 늘 흰옷만 입고 나왔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런데 취임식부터 위아래 흰색 그리고 이런 무슨 새마을 봉사 이런 걸 하는데도 위아래 바지도 흰색 위에도 흰색 모자도 흰색. 다른 사람들 다 초록색 새마을의 상징이 초록색인데 베트남 서기장 만날 때도 흰 한복을 입었어. 이거 흰색 한복은 소복이라 그래서 여자들 잘 안 입는 거 아니에요? 소복 입고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 뭐 무속인이 흰색 입어라 그런 거 아니냐. 홍준표가 빨간 반스 입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빨간 옷만 입으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뭐 네이도 빨간 거 입는다. 넥타이도 빨간 거만 맨다. 그거랑 똑같아. 자, 하여간 뭐 좀 느낌이 이상하다. 그런 거죠. 그리고 국힘 전당대회 지금
천지일보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천지일보와 한국사회 여론조사 연구소 KSY 요 조사 결과가 8월 11일, 12일 요 조사 결과에서 이재명이 54%가 나왔던 조사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적합도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국힘 여론조사는 당원대 의원들이 80% 책임 당원들이니까 80%를 하도록 돼 있고 20%는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데 민주당 지지층은 빼죠. 그러니까 조경태가 뭐 1등 나온다. 이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아니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다 조경태를 지지한다고 눌러주니까 조경태가 높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층을 빼고 국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 방식으로 조사를 하니까 지금 김문수 28.6, 장동혁 22.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로는 조경태가 높게 나오지만 국민의힘과 무당층을 합친 요 조사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무당층을 더한 조사에서는 김문수가 28.6으로 나온다. 그런데 물론 이제 저도 지금 뭐 외국에 와 있지만 국내 상황을 계속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장동혁 후보가 연설회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나 이제 장동혁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의원들이나 위원장이 많지 않아서 과연 이제 그 조직력에서 가능하겠느냐. 물론 이제 요거랑 비슷해요.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도 이재명은 박찬대를 지지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정청래를 지지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정청래를 지지한 사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어준의 힘이다, 어심이다 해서 6대4로 정청래가 승리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도 지금 뭐 많은 일반 당원들이나 또 우파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장동혁 후보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아 보여요. 지금 뭐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고 있는 유튜버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지금 장동혁 후보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그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과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누가 당대표로서 적합하냐 이걸로 놓고 봤을 때는 선뜻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고 누가 돼야 한다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의 이 엄혹한 이재명과의 싸움에 있어서 그나마 이 싸움에 있어서는 검증된 이 예전에 저는 이제 좀 오래전부터 정당 그걸 봐왔으니까 예전에 이 한나라당 시절에도 밀릴 때가 있었죠. 민주당한테 확 밀렸던 그 10년이 있었잖아요. DJ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을 한나라당이 야당으로 쭉 지내왔었죠. 저도 그래서 처음에 야당일 때 정치를 시작했었던 건데 그때 정말 이 상황마다 너무나 민주당한테 밀려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찾았던 게 누구였냐면 김문수와 이재호였습니다.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왜냐? 김문수와 이재호는 그 이전에 20여 년간을 대여 투쟁, 대정부 투쟁 이걸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쟁에 있어서의 노하우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 양지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금 국힘이 그런 거죠. 딱 국힘 영남권 의원들한테 투쟁해본 적이 있어요? 장동혁 의원 사실상 1.5선이죠. 22년인가 보궐선거로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1.5선인데 1.5선 동안 대정부 투쟁하는 거를 보여준 적이 있나 싶고 지금도 대정부 투쟁보다는 당내에서 한동훈계를 출당시키겠다. 이게 지금 국민들 그러니까 우리 우파 지지층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이재명과 싸웠을 때 잘 싸울 수 있겠나. 지금 중요한 건 이재명과 싸우는 거지 당내에서 쫓아내는 거
이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전당대회 끝까지 가면서 결국 각이 서는 건 뭐냐면 한동훈을 자르냐 아니면 한동훈을 같이 가느냐 이걸로 지금 정리돼 가는 것 같아요. 이걸로 정리돼 가는 것 같은데 저도 누구보다도 한동훈을 못 믿고 한동훈을 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한동훈을 자르겠다? 과연 쉬울지도 의문이고 왜냐하면 조경태의 지지율을 보면 그래도 20, 30% 나올 거거든요. 20% 가까이 나올 겁니다. 조경태 지지율이. 그러니까 국민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황을 보면 결선 투표로 갈 것 같은데 결선 투표로 과반을 22일 날 차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장동혁 후보가. 장동혁 후보가 지금 뭐 상승세인 건 명확하지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결선 투표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김문수 장동혁 후보의 결선 투표가 되면 그 나머지 조경태 안철수를 찍었던 표들이 누구를 찍을 것이냐 이걸 놓고 봤을 때 지금 장동혁 후보의 선전은 이 국힘의 새로운 바람을 확실히 불러일으키는 건 맞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누가 당대표가 돼서 지방선거까지 이끌어 나가야 되느냐 이 점은 저는 뭐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 공천 받으려고 줄 선다고요? 무슨 공천? 선거를 못 나가는데 무슨 공천이야. 김문수가 지금 하는 방향 요게 선명하지 않다. 이것도 뭐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에서 과연 이제 시원하게 말해주는 건 좋은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장동혁 후보가 대표가 됐을 때 한동훈을 잘라낼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말로는 자르겠다. 아니, 저쪽에서는 조경태는 45명 나가라.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전당대회 때 말하는 건 할 수 있죠. 근데 막상 대표가 됐는데 그 정도 세가 없는 상황에서 당내에 확실하게 그래도 20, 30% 지분을 갖고 있는 한동훈계를 자른다? 과연 쉬울까요? 그 공천 때도 그게 쉽지 않은데 지금 어떻게 잘라? 윤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윤리위원회에서 당에서 제명시켜?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자르겠다는? 세술은 세부대. 이런 것도 좋죠. 세술은 세부대에도 좋고 당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된다. 이런 걸로 하는데도 좋고 다 좋은데 정치가 현실이다라는 면에서 과연 그리고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자르겠다 이렇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를 수 있는 힘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또 봐야 되는데 저는 김문수가 2004년에 공천심사위원장을 하면서 어떻게 그 혁신적인 공천을 하는지를 그때 처음 정치권에 들어와서 봤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한테 무슨 그 덕을 보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죠, 당연히. 그런데 그때 오히려 2004년 공천에선 전 낙천했었어요. 저를 공천한 건 새로 들어왔던 박근혜 대표였지 김문수 공천심사위원장은 저를 잘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뭐 정치권에서 무슨 특별한 인연이고 뭐고 있을 게 없었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무슨 인연이 있거나 그런 건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누가 과연 당을 이 이재명 포갑 정권에 대항해서 당을 끌고 갈 것이냐 어떻게 잘 끌고 가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좀 해야 된다. 지금 시원하게 한동훈 자르고 다 자르겠다 말하는 건 좋은데 과연 자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문제고 하여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장동혁 의원의 선전은 굉장히 당의 희망을 보는 것 같고 좋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이 되기에는 아직은 좀 아닌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